김구, 김규식, 조만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그리고 미국과 소련. 해방정국은 수많은 정치 세력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 혼돈의 과정에 이승만 그도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건국이라는 민족 최대의 과제 앞에서 이승만은 또 다른 적을 향해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헌되었다. 국회에서 건강하라는 정부는 그 지금년의 서울에서 수립한 일국 민주정부의 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은 임정의 법통을 개성할 것과 소속한 시일 내에 북한 지역의 자유선거를 실시 국회로 보내줄 것을 촉구한다. 가족은 지니지 않고는 맞이할 첫 대단이 열려진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고 3일 후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승만 드디어 대속의원 이승만은 출석위원 196명 중 180표를 얻었으며 김구 13표, 안재홍이 2표, 무효 1표의 결과로 이승만이 압도적 지지를 얻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해방 후 미소의 외세와 미군정의 방해를 물리치고 또한 107개 정당들이 민족을 외치고 통일을 말할 때 현실적인 자주 독립의 건국을 외쳤던 이승만은 결국 건국의 위협을 달성한 것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외세에 의해 나라를 잃은 지 38년 만에 우리의 자주적 독립국가가 탄생한다. 철저한 실용주의였고 현실주의 정치가였던 이승만.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과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녔던 그는 비록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을 떠안기는 했지만 그토록 혼란스러웠던 해방 정국을 해치고 역사적인 건국의 위협을 이루어냈다. 곧이어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이범석 장군을 국방 겸 총리로, 상공부에는 구미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교육받았던 이명신, 공보처에는 김동성, 농림부에는 좌경이었던 조봉암, 사회주의자였던 전진아는 사회부, 외무부에는 영국 에딘버러 출신의 장택상, 법무부의 이인, 재무부의 김도연, 교통부의 민희식, 내무부에는 윤치영, 문교부에는 안호상을 임명해 이상적인 조각을 이루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정식 출범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언론, 출판, 문화, 예술 활동도 본격화됐으며 미국 문화 유입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상업문화도 걸음마를 시작했다. 그러나 신생국가로서의 기반과 경험 미숙으로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기에는 장애물이 많았다. 대한민국 건국 후 정부는 내각을 조직해야 했고 군 조직도 정비해야 했다. 국회는 곧바로 한민특위법, 경제계획, 농지개혁법, 미군 철수 긴급동의안 등 시급한 정책을 둘러싸고 사안에 따라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건국에 따른 새로운 일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 문제였다. 당시 열악한 경제 사정 속에서 원전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고, 따라서 이승만은 미 의회에서 부결된 대한 원조액 $6천만 달러를 얻어내기 위해
카톨릭 신자였던 장면을 주미 대사로 발견했다. 또한 국외지만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뉴욕의 존 스펠만 주교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수십 년이나 앞서 한국 최초로 미국의 베이앤지머맨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면서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인 25만 불을 지원했다. 당시 세계 160개국 중 경제 수준이 최하위였던 상황에서 국민소득 50%를 넘게 하기 위해 그리고 80%에 육박하던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은 물론이고 곳곳에 야간 학교를 개설해 나이든 사람들에게 한글부터 가르쳐 나갔다. 한편 가난함 속에서도 해양 입국을 꿈꾸는 젊은 사업가의 계획을 듣고 총 보유국의 3분의 1인 135만 달러를 선뜻 내줘 국위를 선양하는 해운업 진출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것이 오늘의 해양 입국의 기틀이 되었다. 배를 이거 타는 건 내 돈이 있으세요. 워낙 싼 거니까. 아주 수리하려던 수리기계가 100몇십만 원. 그 당시에 큰 돈이죠. 그래서 실정을 그 당시에 청와대 이 대통령 앞에 진정을 했어요. 그 배를 일단 고쳐가지고 부산항에 두기가 영토가 늘었다고. 배는 미국은 그 배는 영토로 생각하시면 어디 가든지 그 자기 나라에 그 영토 늘었다고 대단히 좋아하시고 아주 좋은 걸 봤습니다. 건국 후 반민특위를 둘러싼 이승만과 국회의 대립도 심각했다. 당시 이승만은 강경한 반일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다소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오점으로 남았다. 일본을 끝까지 배척할 만큼 배일 사상이 투철했던 이승만. 그러나 친일파 제거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친일파의 등용. 당시 이승만이 직면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경험 있는 인재의 등용이었다. 정부 내 인물난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는 당시 임병직과의 대화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내각의 각 부처가 엉망인데 장관들이 도대체 운영 방법을 모르고 있고 정부가 몽땅 지리멸렬이란 말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자기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심각한 인재난은 당시 전국의 현실적 문제와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 제주도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한다. 4월 3일 제주도 사태에 이어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좌익에 의한 정부 전복 기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는 강경하게 진압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이러한 좌익 세력의 움직임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일으키게 했다. 1949년 2월 2일 결국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한다. 좌익분자들이 살인, 방화 등 지하 공작을 하고 있어 경험 있는 경관의 기술이 필요한데 마구 경관을 잡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 을사조약 이전부터 시작된 40여 년의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볼 때 지나친 보복으로 쓸만한 인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이승만의 기본 생각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 군정청의 경무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경찰에서 대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3년간의 군정 동안 실정을 잘 모르던 미군은 친일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친일 세력을 정리할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이 계속해서 해방 후 행정관리를 맡고 있었고 이승만 역시 유일하게 행정관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친일 세력들을 불가피하게 기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었다.
반민특위가 생기고 친일했다며 과도하게 7천여 명이나 체포하는 데 당황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가 세워진 후 경교장에 김구와 함께 살던 임정의 애국자 김상덕 위원장이 이사간 필동 자택을 야간에 찾아가 반민특위를 완화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온화하였던 애국자 김상덕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김상돈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은 친일파에 대한 처벌에 후퇴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49년 2월 11일 반민특위를 약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 반민특위 산하 반민특위 조직에도 없던 특경단의 경찰 조사관 2명이 일제시대 활약했던 경찰 간부를 불법으로 금고에 이틀간 가둔 일이 발생.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그 조사관들을 구속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어 2월 16일 이승만은 개인의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며 특경단 해체를 지시했고 4월 16일 대로에서 권총 발사로 2명이 절명하는 사건을 계기로 특경단 해산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렇게 이승만이 지시했던 것은 국회 내에 조직된 반민특위의 해산이 아니라 조직에도 없는 사설 경찰단 형태인 특경단 해산의 명령이었다. 일제 때 같은 경찰 출신인 시경과 특경단의 경찰 대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49년 6월 6일에 발생한 최운하 사건으로 시경 소속의 경찰들은 특경단 무기고를 습격, 이어 반민특위 사무실까지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특경단 해체 논의를 한 후 6월 12일 이승만은 해체를 지시했다.